자, 368쪽의 담보 물권인데요. 그 369쪽에 맨 밑에 통유성 나오죠? 아까 보신 거예요? 부종성. 다음 페이지에 수반성, 3번에 불가분성, 물상대의성 다 보셨고, 그 오른쪽에 이제 유치권 나오는데 법적 성질에서 조심하실 점은 괄호 1번에 법정 담보 물권이죠. 이건 뭐 계약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법률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면 당연히 성립하는 법정 담보 물권입니다. 뭐 저당권이나 질권은 약정 담보죠. 서로 계약을 해야 되는데 유치권은 계약으로 인한 것이 아니고 2번의 부종성, 3번의 불가분성, 수반성, 4번의 불가분성이고 하나가 없어요. 뭐가 없다 그랬어요? 물상대요. 그렇죠? 자, 4번을 좀 볼게요. 불가분성. 371쪽에 그 둘째 줄의 가운데 따라서 이렇게 되어 있죠? 따라서. 찾으셨어요? 예, 거기 줄 그어두세요. 따라서 다세대 주택의 창호 등의 공사를 완성한 하수구빈이 공사대금 채권 잔액을 변제받기 위하여 위 다세대 주택 중 한 세대를 점유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 유치권은 위 한 세대에 대하여 시행한 공사대금만이 아니라 다세대 주택 전체에 대하여 시행한 공사대금 채권의 잔액 전부를 피담보 채권으로 하여 성립한다. 그러니까 다세대 주택이 예를 들어서 10개 세대가 있다. 근데 갑이라는 사람이 이 10개 세대에 창호공사를 했어요. 창호공사. 근데 창호공사 대금이 예를 들어서 뭐 세대당 100만 원씩 해서 1000만 원이었다. 근데 이 1000만 원을 얘가 못 받은 거죠. 그러면 얘랑은 결련성이 있으니까 1000만 원 안 주면 인도 못 하겠다라고 뭘 행사할 수 있어요?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근데 갑이 이 10개 세대를 전부 점유한 게 아니라 이 중에 한 세대만을 점유하며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얘가 주장하는 피담보 채권은 10분의 1인 100만 원이에요? 1000만 원 전부예요? 1000만 원 전부에 대해서 하는 거고 다만 유치권은 10개 다 인정이 돼요? 유치권은 점유하는 것만 인정이 돼요? 점유하는 것만. 유치권은 예를 들어 이게 501호면 501호에 대해서만 유치권이 인정이 되고 다만 이 사람이 행사하는 유치권상의 피담보 채권은 100만 원이 아니라 얼마라고요? 1000만 원에 해당된다. 무슨 말인지 했죠? 그럼 만약에 갑이 경매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 옆에 502호가 있어요. 502호는 경매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유치권이 어디에만 행사되고 있다고? 501호만 행사되니까 유치권은 여기에만 성립이 되는데 근데 얘가 주장하는 채권은 고기만큼만이 아니라 채권은 어떻다고요? 전부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또 감기 걸렸어요. 372쪽에 체력이 저질이어가지고요. 자, 320조를 보죠. 320조 제1항.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 변제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그러니까 일단 첫 단어가 타인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물건에 유치권 안 된다고 했고 그리고 물건은 동산부동산 다 들어가죠. 그러니까 동산부동산 유가증권을 뭐 해야 되냐면 점유. 그러니까 유치권의 핵심은 점유라고 했어요. 점유를 잃어버리면 유치권은 무조건 소멸합니다. 그리고 그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 이게 채권과 목적물 사이에 뭘 의미한다고 했냐면 결련성을 의미한다고 했죠. 그리고 변제기에 있는 경우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유치권은 성립 요건 중에 뭐가 들어가냐면 변제기가 들어가죠. 그래서 우리가 뒤에 앞에서 많이 본 게 유익비 할 때 유익비는 법원이 상환기간을 허용할 수 있죠. 그럼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변제기가 늦춰지면 안 되는 거고요. 변제받을 때까지 그 목적물을 유치할 권리가 있고요. 2항에 보시면 전항의 규정은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뭐 많이 봤던 사례가 갑이 을한테 시계 좀 고쳐주세요 라고 맡겼어요. 을은 이제 수리업자가 수리비를 받아야 되는데 갑이 수리비를 안 가지고 오면 을은 수리비 안 주면 당신 시계 인도 못해라고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했죠. 또 우리가 본 게 갑이 의뢰하는 사람에게 임대차를 해주었다. 그럼 임차인이 비용을 썼어요. 이때 비용이라는 건 뭐 필요비, 유익비 이런 거죠. 근데 임대인이 비용을 안 주면
비용 안 주면 당신 건물 못 줘라고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고 또 갑과 을 사이에 도급 계약이 체결이 됐어요. 그래서 을이 갑 소유 건물을 이제 공사를 했는데 공사하면 공사대금 받아야죠. 근데 공사대금을 안 주면 을은 이거 안 주면 당신 거 못 줘라고 뭘 행사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 유치권의 뭐 대표적인 사례인데 근데 유치권은 아무 물건이나 잡고 행사하는 거 아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수리비는 뭘 고쳐서 나온 거예요? 시계. 그리고 비용도 임차 목적물에 투여된 거고 공사대금도 목적물에 들어간 거예요. 그럼 유치권이 인정되려면 채권이 목적물하고 반드시 상관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법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관하여,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그걸 우리가 줄여서 채권과 목적물 사이에 뭐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결련성이 있어야 한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결련성이 없으면 유치권은 인정될 수 없다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들었던 얘가 갑이 을에게 찾아와서 아저씨 내가 오늘 시계가 꼭 필요하니까 대신 노트북을 잡으시고 시계를 돌려주세요. 그래서 을이 노트북을 잡고 시계를 돌려줬어요. 그럼 을은 이 노트북에 대한 유치권이 인정돼야 안 돼?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리비는 어디 들어간 거니까? 시계. 결련성이 있어야 되고 노트북하고 수리비하고는 아무런 결련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유치권이 인정되려면 반드시 누구 거야 되냐면 타인 물건이 돼요. 꼭 채무자 소유여야 돼요? 제한 없어요. 제한 없어요. 꼭 채무자께 아니라 하더라도 타인 물건이면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시계 소유자는 병이에요. 병 건데 갑이 빌려 쓰다가 수리를 맡긴 거예요. 그러면 수리비 채무자는 누구죠? 수리비 채무자는 얘가 맡겼잖아. 얘가 채무자죠. 근데 소유자는 병이에요. 병이 찾아가서 아 그거 내 건데 갑이 빌려 쓰다 맡겼나 보다. 걔한테 돈 받으시고 나한테 내 거니까 돌려주세요라고 소유물 반환을 청구하면 병에게 인도해야 돼요? 거절할 수 있어요? 거절할 수 있죠. 꼭 채무자 소유일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교재 보시면 동그라미 1번에 둘째 줄에 유가증이다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유치권 성립해서 등기하지 않습니다. 부동산이라도 유치권은 등기가 안 된다고 했고요. 자, 2번 중요하죠. 타인 물건이어야 한다. 그래서 넷째 줄에 타인 물건이라면 목적물은 채무자 소유뿐 아니라 제3자 소유에 속한 것이라도 상관없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그 동그라미 2번에 첫째 줄 계속 봅니다. 따라서 보게요. 따라서 수급인의 재료와 노력, 이게 핵심어예요. 수급인의 재료와 노력으로 건축되었고 독립한 건물에 해당되는 기성 부분은 타인의 물건이 아닌 수급인 자신의 소유라 할 것이므로 수급인은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이에 대하여 유치권을 가질 수 없다. 무슨 말인지 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공사대금에 대해서 얘가 뭘 행사할 수 있다고 했어요?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이 판례는 얘가 이 건물을 지을 때 오로지 자신의 재료와 노력으로 건물을 지었대요. 그럼 자신의 재료와 노력으로 건물을 지었다라고 하면 이 건물은 누구 것으로 인정하냐면 을 걸로 인정이 돼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도급 계약에서는요. 얘가 도급인이고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수급인이라고 부르는데 일반적인 도급 계약에서는 건물 완성하면 누구 거냐면 도급인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유치권 행사하는 거예요. 근데 얘가 자기 재료와 노력으로 건물을 다 완성 지은 거예요. 그럼 이건 누구 거냐면 수급인 거예요. 그럼 유치권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죠. 누구 거니까? 자기 거니까. 이런 경우에는 유치권 인정될 수 없다. 핵심어가 뭐라고요? 수급인의 재료와 노력으로 지었다라는 거. 그 말 나오면 이건 수급인 거니까 유치권 안 됩니다. 우리 시험에서는 이걸 좀 더 쉽게 내서 뭐라고 했냐면 건물이 완성되었는데 완성된 건물이 수급인의 소유라면 이렇게 냈어요. 그러면 유치권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그 지문은 그냥 좀 평이하게 내준 거고 보통은 이 판례 이용을 그대로 써요. 수급인의 재료와 노력 이런 말 들어가면 누구 거냐면 수급인 거니까 유치권 안 됩니다. 자, 제일 중요한 게 결련성이죠.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하고 오른쪽에 동그라미 2번 있는데 동그라미 1번만 보시면 돼요. 2번은 뭐 시험에 나오는 경우 거의 없고 채권이 목적물로부터 발생이 되었다. 그러면 결련성이 인정되죠.
그래서 맨 마지막에 목적물에 지출한 비용, 임차인이 비용 썼다 이런 거고, 두 번째 목적물로부터 받은 손해배상 청구권. 이 손해배상 채권이 어디서 나왔다고요? 목적물, 목적물의 하자로부터 나왔다든지, 또는 우리가 봤던 대표적인 판례가 뭐 있었냐면 말판례 있었죠. 옆집 말이 뛰쳐나와서 우리 밭을 막 밟아가지고 작물을 다 죽게 만들었어요. 그럼 제가 말 주인에게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 그 말을 잡고 유치권 행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왜냐하면 손해배상이 어디서 나왔으니까? 말, 목적물로부터 나왔으니까. 그리고 오른쪽에 수급인이 목적물에 들인 공사금, 공사대금도 결련성이 인정이 되죠. 판례도 역시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쓴 거니까 보시고, 꼭 기억하실 점은 밑에 체크 플러스 박스 꼭 기억하셔야죠. 유치권이 인정 안 되는 거, 제일 대표적으로 나왔던 게 보증금, 권리금, 그리고 매매대금. 보증금, 권리금, 매매대금. 이런 게 가장 대표적이죠. 그러니까 매매대금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형태를 조금 바꿔서 낼 수도 있다고 했어요. 예를 들어 매매계약을 했는데 외상대금 채권. 그럼 외상대금 채권이면 결국 뭐예요? 매매대금인 거죠. 또는 상품의 매매계약을 했는데 상품대금. 이것도 역시 매매대금. 우리 또 부동산 실명법상에서 또 매수자금. 이런 말 나오면 이런 것들은 다 유치권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4번에 지상물 매수, 부속물 매수 안 된다고 있고요. 5번에 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이건 목적물하고 상관성이 없기 때문에 인정이 안 된다라고 했어요. 특히 1번, 2번, 3번 핵심적인 거니까 꼭 기억해 두시고요. 동그라미 2번은 지금 안 보셔도 되고 다음 페이지. 괄호 2번에 채권과 목적물의 점유와의 결련 관계가 나와요. 그러니까 점유하고는 결련성이 요구되지 않는다고 했죠. 그러니까 바꿔서 얘기하면 유치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채권과 목적물의 점유가 동시에 성립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채권이 생기고 나중에 점유를 해도 되고요. 점유하고 있던 도중에 채권이 발생해도 상관없다라고 했죠. 기억나시죠? 우리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제가 동네 나갔는데 옆집 개가 대문이 열려 있어서 뛰쳐나와서 저를 물었어요. 그럼 저는 개 주인에게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 그 개를 잡고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손해배상이 어디서 나왔으니까? 개, 목적물로부터 나온 거예요. 유치권 가능합니다. 근데 개한테 물렸는데 이 개를 잡고 유치권을 행사하겠다라는 것은 놀라운 정신력이라고 했고요. 무섭잖아요. 도망갔어요. 그럼 일단 도망갔는데 물렸으니까 손해배상 채권이 발생이 됐죠. 근데 며칠 있다가 저희 집 문이 열려 있었는데 옆집 개가, 나를 물었던 개가 실실실실 우리 집 안으로 들어온 거야. 제가 대문을 닫았어요. 전 뭘 취득했죠? 그 개의 점유를 취득한 거예요. 그러면 유치권 행사 못해야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채권과 점유가 동시에 성립할 필요 없는 거예요. 채권이 먼저 생기고 나중에 점유를 해도 되고요. 점유하고 있던 도중에 채권이 생겨도 상관없다라는 거죠. 그 얘기고. 그래서 그 괄호 2번에 끝에서 넷째 줄에 따라서 이렇게 되죠. 따라서 가운데. 점유 중에 발생한 채권에 한정하지 않으면 채권이 먼저 발생하고 후에 점유를 취득한 경우에도 유치권은 성립한다. 상관없고요. 근데 경락인에게 대항하려면 이 채권과 점유가 언제까지 성립이 돼야 돼요? 압류 전이라고 했죠. 바로 나오죠. 다만 목적물이 압류되기 전에 채권을 취득하였어야 경매 시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그 판례고, 오른쪽도 마찬가지. 오른쪽은 판례 박스가 역시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강제 경매 개시결정 기입 등기가 격려되어 압류 효력이 발생한 후에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받았다. 그럼 얘는 언제 점유를 취득했어요? 압류 후에. 그러면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시간적으로 볼 때 압류가 된다는 건 뭐였냐면 이 부동산의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되면 압류가 되죠. 그러니까 경매 절차, 강제 경매할 때 기본적인 절차는 제가 받을 돈이 있는데 채무자가 부동산이 있으면서도 돈을 안 갚아요. 그러면 저는 그 사람 부동산을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강제 경매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아무런 입증되는 것도 없는데 차용증 한 장 딸랑 들고 가가지고 법원에 가가지고 이 차용증 보세요. 내가 돈 빌려준 거 맞죠? 그 사람 집 좀 경매합시다 라고 하면 해줘야 안 해줘요? 저를 어떻게 믿어요? 차용증을 얼마든지 위조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강제 경매하려면 일단 저 사람에게 받을 돈이 있다는 게 확정돼야 돼요. 그러니까 뭐부터 해야 한다 그랬어요? 소송부터 해야죠. 그러니까 갑이 있고요. 을이 있는데 갑이 1억 원의 채권이 있어요. 근데 얘가 돈을 안 갚아요. 그러면 1억 채권이 있다고 법원 가서 경매해달라고 하면 얘를 믿고 경매를 해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얘한테 일단 뭘 해야 돼요?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돼요. 그러면 이 을이라는 사람이 승소 판결을 받았다. 그럼 이제 이 사람에게 1억 원의 채권이 있다는 것이 확정됐죠? 그러면 요것을 이 판결을 권원으로 해서 하는 경매, 이런 경매를 뭐라고 불렀어요? 강제 경매라고 하는 거죠. 강제. 임의 경매는 저당권자가 하는 거예요. 저당권자, 전세권자 이런 사람. 저당권자는 이미 등기부에 저당권자라고 나와 있죠. 그럼 저당권자가 경매하려면 판결을 또 받아요. 저당권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그게 임의 경매고 강제 경매는 이런 일반 채권자들이 하는 경매를 강제 경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하려면 집행하려면 얘한테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데 얘한테 그럼 소장이 날아가겠죠? 갑이 보더니 을이 나한테 돈 받으려고 소송을 하네? 그래? 그러면 어떻게 해요? 부동산을 병에게 넘겨요. 자, 그럼 등기가 병에게 넘어갔고 이 을이 드디어 승소 판결을 받았어요. 집행하려고 봤더니 부동산이 없잖아요. 그럼 이 부동산에 가서 집행이 돼요? 안 되죠. 이건 채권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니까 본안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미리 뭘 신청한다고 했어요? 가압류를 하고 그리고 소송을 하는 거예요. 그럼 가압류가 된 물건이 팔린다고 해서 가압류가 없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이 압류하기 전에 보통 뭘 하냐면 가압류해야 돼요. 근데 가압류 꼭 해야 돼요? 안 해도 돼요? 자기 마음인 거죠. 그래서 아까 우리 법정지상권 얘기할 때 강제경매 시에 언제 동일인 상태야 되냐면 가압류가 있으면 가압류시고 가압류가 없으면 혼합류시예요. 그럼 제가 이제 판결 받아가지고 나 이제 채권자인 거 확정됐으니까 법원에다가 경매해달라고 신청하겠죠. 그럼 이제 법원에서 보니까 이 사람 채권자가 맞고 경매를 해야 돼요. 그럼 경매 들어갈 부동산을 다른 사람들이 이해관계 맺고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표시해줘야죠. 그러면 이제 법원이 등기소에다가 뭐예요? 촉탁하죠. 법원은 다 촉탁하는 거예요. 보통 이제 우리 개인이 등기해줘 이러면 뭐라고 해요? 신청이라고 하고 관공서가 신청하면 그걸 그냥 촉탁이라고 불러요. 왜 다르게 부르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같은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법원에서 등기소에다가 이거 경매 들어갈 거니까 표시 좀 하세요 라고 하면 등기관이 그 부동산 등기부 갑구에 경매 개시결정 등기를 기입해요. 그게 기입되는 순간 부동산은 뭐가 되는 거예요? 압류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압류 후에 들어온 사람들은 보호될 수 없죠. 우리 주임법 할 때 최우선 변제 맞죠? 서울에서 최우선 변제는 1억에 3,400을 최우선 변제해 주는데 확정일자 갖춰야 돼요? 대항 요건만 있으면 돼요? 확정일자 필요 없겠죠? 왜냐하면 최우선 변제는 누구보다 먼저 받아요? 선순위 저당권보다 더 빨라요. 그러면 최우선 변제는 날짜가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잖아요. 날짜 필요 없어요. 근데 일반 우선 변제권은 당연히 선순위보단 늦게 받아야 되잖아요. 날짜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일반 우선 변제는 확정일자가 있어야 돼요. 최우선 변제는 필요 없고. 그럼 언제까지 대항 요건을 갖춰야 돼요? 압류 전까지. 압류 후에 인도 주민등록 받은 사람은 최우선 변제 해주지 않아요. 그러면 압류가 되기 전에 이 사람이 채권과 점유를 모두 다 취득해서 유치권이 성립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 경우에 경락인에게 뭐 할 수 있다고요? 대항할 수 있어요. 근데 압류가 된 이후에 유치권을 취득했다. 다른 말로 하면 압류된 이후에 채권과 점유가 생겼다는 거죠. 일단 유치권 성립돼야 안 돼요? 성립된다고 했죠. 요건을 갖췄으니까 유치권을 취득하긴 하는데 압류 후에 취득했다면 경락인에게 뭐 할 수 없고 대항할 수는 없다라고 했죠. 우리 시험에 한번 압류 이후에 채권과 점유를 취득한 경우에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한번 낸 적이 있어요. 오해 있어요.
성립은 해요. 요건을 갖췄으니까 성립을 하는데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판례 두 개 같은 취지고요. 자, 3번에 변제기가 도래해야 한다. 그래서 셋째 줄 마지막에 예를 들어 이런 말 되어 있죠. 유익비 상환 청구에 관하여 법원이 상환 기간을 허여하면 유치권은 행사될 수 없다. 변제기가 늦춰지면 안 된다는 거고요. 4번에 적법한 점유에 한다라고 되어 있죠. 간접 점유라도 되죠. 그런데 누가 직접 점유를 하면 절대 안 된다고 하냐면 채무자. 그래서 오른쪽에 375쪽에 첫째 줄 가운데 보시면 그 직접 점유자가 채무자인 경우에는 유치권의 요건으로서의 점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밑에 괄호 2번에 점유는 불법 행위로 취득한 것이 아니야. 훔쳐가지고 비용 쓰고 이러면 유치권 안 된다고 했죠. 그럼 문제는 적법 점유해야 되는데 입증 책임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유치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스스로 적법한 점유임을 입증해야 돼요. 아니면 유치권을 배척하려는 자가 불법 점유를 입증해야 돼요. 배척하는 사람. 일단 기본적으로 점유하고 있으면 적법한 것으로 추정이 되잖아요. 그런 경우니까 이 동그라미 번에 입증 책임 나오죠. 둘째 줄 가운데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하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점유물에 대한 유익비 상환 청구를 기초로 하는 유치권의 주장을 배척하려면 누가 입증해야 되냐면 배척하려는 자가 불법 행위라는 사실 등을 입증해야 한다. 이건 그냥 기본적으로 상식선에서 이해해 두세요. 점유하면 일단 뭘로 인정한다고요? 적법 점유. 물론 이 200조는 동산에 적용이 된다고 했는데 부동산이라고 해서 점유한다고 불법 점유로 추정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의 경우에도 입증은 누가 해야 되냐면 유치권을 배척하려는 사람이 입증해야 돼요. 다음 페이지. 소유자 변동 후 적법하게 지출한 비용. 소유자가 바뀐 거랑 유치권하고는 아무 상관 없어요. 그래서 파란 글씨 보시면 소유자가 변동하더라도 유치권자의 점유는 유치물에 대한 보존행위로 하는 것으로 적법하다. 확인해 두시고. 그리고 5번에 보면 배제특약의 부존재. 유치권은 강행 규정 아니라고 했죠. 그러니까 배제특약이 없어야만 유치권이 성립된다. 배제특약의 부존재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당사자 사이에 원상회복 특약을 별도로 했다면 비용 채권을 포기한 것이기 때문에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 말이 다시 한번 나와 있고요. 문제 한번 볼게요. 옳은 것입니다. 1번. 목적물에 대한 점유를 취득한 뒤 그 목적물에 관하여 성립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유치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세요. 다시 볼게요. 목적물에 대한 점유를 취득한 뒤 그 목적물에 관하여 성립한 채권, 유치권 돼야 안 돼요? 되죠. 아까 이거 무슨 얘기했던 거예요? 그렇죠. 채권과 점유하고는 결련성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권이 먼저 생기든 점유하고 있던 도중에 채권이 생기든 그건 상관없다. 목적물하고의 결련성만 있으면 된다라고 했죠. 2번. 채권자가 채무자를 직접 점유자로 하여 간접 점유하는 경우에도 유치권은 성립할 수 있다. 안 된다고 했죠. 채무자가 직접 점유하는 건 절대 안 되고 3번. 유치권자가 점유를 침탈당한 경우 점유보호 청구권과 유치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을 갖는다. 뭐가 틀렸어요? 유치권에 기한 반환 청구라는 건 없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유치권자가 침탈당하면 뭐에 기해서만? 점유권에 기해서만 가능하죠. 유치권은 본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의 준용조항이 없죠. 그러니까 만약에 소유자가 점유하다가 뺏기면 물권적 청구가 몇 개라고 그랬어요? 2개. 점유권에 기해서도 되고 소유권에 기해서 되는데 유치권은 그게 안 된다고 했죠.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던 내용이고 4번.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하더라도 채무자의 승낙 없이는 유치물을 사용할 수 없다.
원래 승낙 없이 사용되어 담보 제공할 수 없는데 어떤 사용은 된다 그랬어요?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되죠. 틀렸고 5번. 임대차 종료 후 법원이 임차인의 유익비 상환 청구권의 유예기간을 인정한 경우 임차인은 그 기간 내에는 유익비 상환 청구권을 담보하기 위한 임차 목적물을 유치할 수 없다. 왜 안 돼요? 상환 청구권의 유예기간을 인정했다. 허용했다는 거죠. 그럼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거야. 유치권 인정될 수 없다. 정답은 5번이고. 자, 그 다음에 유치권자의 권리인데, 제일 기본적인 권리가 인도 거절권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판례 제목을 보면, 유치권자가 종전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이건 우리 판례가 뭐로 본다고 했냐면, 보존에 필요한 사용으로 본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었냐면, 주택을 공사한 사람이 공사대금을 못 받으니까 그 주택에 들어가서 거주한 사건이에요. 그럼 주택을 주거 용도로 계속 쓴 거죠. 그럼 뭐로 인정한다고요? 보존에 필요한 사건. 그럼 이건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공짜로 쓰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뭐는 반환해야 돼요? 부당이득. 파란 글씨 보면 불법행위가 되지는 아니하나. 보존에 필요한 거니까. 근데 밑에 보시면 실질적 이익은 이로 인하여 건물 소유자에게 손해가 있는 한 이를 상환해야 한다라는 거고. 자, 제3자에게도 유치권은 얼마든지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세적 효력이죠. 물권이니까. 근데 주의하실 판례죠. 유치권자가 경락인에게 인도 거절은 해도 뭐는 안 된다고 했어요? 변제를 청구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갑이 을한테 공사를 맡겼어요. 공사대금 예를 들어 2천만 원. 근데 갑이 공사대금을 계속 안 줘요. 그러면 이 을은 공사대금 안 주면 당신 건물 못 준다고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유치권자도요. 뭘 할 수 있다고 했냐면 경매를 실행할 수 있다고 했죠. 경매권이 있다. 조심하셔야 되는 게 유치권자는 우선 변제권은 없어요. 근데 우선 변제권이 없다고 해서 경매권이 없느냐라고 물어보면 틀려요. 경매권은 있어요. 다만 뭘 못한다. 우선 변제. 그래서 이 유치권자가 하는 이 경매는 소위 환가를 위한 경매이지 우선 변제를 위한 경매가 아니다. 그러니까 환가라는 건 이제 그 돈으로 환전한다는 거예요. 변제가 용이한 금전으로 바꾸는 경매지 우선 변제를 위한 경매는 아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병이라는 사람이 경락을 받았어요. 얘가 경락대금으로 1억 원을 냈다. 그러면 을은 공사대금 채권 2천만 원 가지고 배당에 참가해서 이로부터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느냐?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유치권은 뭐가 없으니까. 우선 변제권이 없으니까. 그러면 병이 이제 경락을 받아서요. 을한테 가서 내가 경락을 받았으니까 그거 돌려줘. 나한테 줘. 라고 하면 을은 이 경락인에게 인도해야 돼요? 인도 거절할 수 있어요? 거절할 수 있죠. 유치권은 물권이니까 경락인 아니라 누가 와도 난 돈 안 받으면 못 줘. 라고 거절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유치권자가 병을 직접 찾아가서 내가 2천만 원 가지고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으니까 나한테 2천만 원을 주라. 라고 변제를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왜 할 수 없냐면 인도 거절은 지금 유치권의 행사죠. 물권이에요. 누구한테나 거절해도 돼요. 근데 돈 갚으라는 건 물권의 행사예요? 채권의 행사예요? 채권의 행사. 그러면 그건 채무자에게 해야 돼요. 채무자는 누구예요? 갑이고 경락인은 채무를 인수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경락인에게 뭘 할 수 없냐면 변제 청구할 수 없다. 근데 하나만 더 조심하실 점은 이 을이 스스로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럼 스스로 경매를 신청했다라고 하면 유치권 존속해요? 소멸해요? 이때는 소멸해요. 그러니까 유치권은 경매로 소멸되는 권리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 순서가 어떤 건물이 있는데 A 저당, B 전세권, C 저당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얘가 경매 실행하면 이 전세권 존속해요? 소멸해요? 아까 봤잖아요. 쭉 다 소멸한다고 했죠.
근데 예를 들어 D가 유치권을 행사해요. 근데 순서를 이렇게 적은 거고 얘는 등기부에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순서가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이 경우에 경매가 실행되면 이 유치권은 존속해요, 소멸해요? 무조건 존속이에요. 얘는 얘들이랑 차원을 달리하는 권리예요. 등기부에 나오는 애도 아니고 얘는 무조건 존속하는 거예요. 근데 이 유치권자가 소멸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뭐 하면? 자기가 경매를 신청하면 유치권은 소멸해요. 그때는 인도 거절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얘는 뭐 일반 채권자로서 안분배당을 받게 된다라는 거고요. 그 점만 좀 조심하시면 되고. 그래서 377쪽 맨 밑에 지금 강조한 내용 다시 한번 나와 있고요. 자, 다음 페이지에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 다시 나와요. 셋째 줄에 법원은 유치권 항변이 인용되는 경우에 원고 패소 판결을 할 것이 아니라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의 변제와 상환으로 물건의 인도를 명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죠. 그게 무슨 판결이에요? 상환급 판결. 그러니까 일단 유치권을 법원이 직권조사해야 안 해요? 안 해요. 주장을 해야만 조사하고요.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원고 일부 패소 판결을 하게 된다. 상환급부 판결이고요. 그리고 동그라미 1번에 경매권이 나오는데 둘째 줄에 뭐가 인정이 안 돼요? 우선 변제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다섯째 줄에 볼게요. 다시 유의할 점은 유치권자가 스스로 경매를 청구한 경우에는 그 경매로 유치권은 소멸합니다. 누가 신청했을 때? 스스로 유치권자가 신청했을 때 소멸하는 거고요. 조심하시고 유치권자에게 우선 변제권은 없지만 경매할 수 있다. 그러니까 만약에 지문에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죠.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OX예요. 유치권자는 변제를 받기 위하여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면 맞는 거죠. 322조를 볼게요. 322조 제1항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다. 경매권이 있다고요? 뭐가 없다고? 우선 변제권이 없죠. 아니 경매를 뭐 심심해서 해요? 변제 받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변제 받기 위해 경매를 청구할 수는 있는데 우선 변제권은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거고. 자, 이 항을 보세요. 정당한 이유 있는 때에는 유치권자는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유치물로 직접 변제 충당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이걸 우리가 줄여서 뭐라고 했냐면 간이 변제 충당이라고 했어요. 간편하게 채권 변제 충당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 시계를 경매에 붙이지 않고 자기 수리비 채권에 바로 뭐 할 수 있다고요? 충당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이거 자기 마음대로 하면 돼요? 법원에 청구해야 돼요? 법원에 청구. 남의 거를 막 가지면 안 되니까. 그리고 채무자 갑에게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는 거죠. 그게 간편하게 변제 충당할 수 있다. 간이 변제 충당이고 맨 밑에 별제권 나오죠. 별제권은 언제만 인정이 되는 거냐면 파산시에만 나오는 거예요. 파산시에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받아가는 게 별제권이고요. 오른쪽에 과실수취권이 있죠. 갑이 을에게 임대차를 해주었는데 여기에 비용을 썼어요. 비용. 근데 을이 비용을 받지 못했다면 비용 안 주면 못 줘라고 뭘 행사할 수 있냐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을이라는 사람이 요 목적물을 병에게 다시 임차를 합니다. 그러면 병이 을한테 뭘 지급하게 되겠어요? 차임. 이 차임이 그럼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과실이죠. 그러면 이 차임을 자기 비용 채권에 충당할 수 있다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되셨죠? 그러면 이때 이 과실을 자기 채권에 충당하려면 이 채무자의 동의를 얻어서 해야 돼요? 얻지 않아도 돼요? 만약에 동의를 얻지 않았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동의를 얻지 않았다면 유치권자가 자기 마음대로 이거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면 돼야 안 돼? 안 되죠. 우리 아까 유치권자는 승낙 없이 뭐 하면 안 된다고요? 사용. 사용하면 또 반사적으로 수익이 나오지만 법조문에 수익은 안 들어가고 사용, 대여, 담보 제공하지 못합니다. 사용, 대여. 그럼 얘 지금 뭐 한 거죠? 빌려줬다는 거. 대여한 거죠. 그럼 이건 유치권 소멸 사유가 돼요.
그럼 유치권이 소멸되면 이 사람은 당연히 부당이득 반환 다 해야 되고요. 병은 갑에게 임차권자다라고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없죠. 무권리자에게 빌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되려면 반드시 갑의 동의를 얻어서 해야 돼요. 그렇죠? 자, 지금 유치권자는 경매 시에 우선 변제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게 좀 전에 나왔던 간이 변제 충당 보셨고요. 그러니까 이 시계를 자기 채권에 충당한다라고 하면 이 시계에 대해서는 다른 채권자와 동등하게 배당받는 거예요. 먼저 가져가는 거예요. 먼저 가져요. 그리고 파산 시에 뭐가 있었죠? 별채권. 그 세 번째는 이 과실을 자기 채권에 충당한다고 하면 이 과실은 다른 사람이랑 동등하게 가져야 먼저 가는 거예요. 먼저. 그러면 경매 시에 우선 변제권은 없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간이 변제 충당, 별채권, 과실 수취권 여기에서 예외적으로 우선 변제를 받아가는 모습이 나타나요. 근데 경매 시에는 우선 변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 비용 청구할 수 있고 맨 밑에 의무가 나오죠. 324조 중요하죠. 1항. 유치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유치물을 점유해야 한다. 선관주 의무고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무라고 하면 틀리다고 했어요. 2항.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에 뭐가 안 돼요? 사용, 대여, 담보 제공 금지돼요. 근데 어떤 사용은 가능하다고 했냐면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가능합니다. 밑에 3항에 보면 유치권자가 전 2항의 규정에 위반했다. 그러니까 1항의 선관주 의무를 위반하든지 2항에 승낙 없이 사용되어 담보 제공하다 걸리면 어떻게 돼요? 소멸당해요.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다음 페이지. 판례 제목 보세요. 소유자의 동의 없이 유치권자로부터 유치권의 목적물을 임차한 자의 점유. 이 그림에서 누구겠어요? 좀 다시 볼게요. 소유자의 동의 없이 유치권자로부터 유치권의 목적물을 임차한 자의 점유. 뭐예요? 얘죠, 얘. 얘 동의 없이 지금 마음대로 한 거잖아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거랑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무권리자에게 빌린 거니까 그 얘기고. 그다음에 이제 소멸 나오는데 조문 유치권의 행사는 채권의 소멸시효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유치권을 행사한다고 해서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건 아니에요. 똑같이 우리 어디 가면 또 얘기 나오냐면 동시행 가면 그러니까 동시행의 항변권을 행사한다고 해서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지는 않아요. 소멸시효는 계속 진행되고 오른쪽에 특유한 소멸 사유 1번에 소멸 청구 아까 언제 소멸 청구할 수 있다고 했어요? 선관주 의무를 위반하거나 승낙 없이 사용되어 담보 제공하면 소멸당하고요. 자, 327조 채무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얘기죠. 아저씨 이거 받으시고 이거 돌려주세요. 이거 돌려주는 순간 유치권이 소멸된 거죠. 대신 뭐가 제공되고요? 타담보가 제공되고. 이게 타담보 제공 청구인데 이건 채무자의 권리예요? 유치권자의 권리예요? 채무자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고 그러면 유치권자는 반드시 응해줘야 돼요? 거절할 수 있어요? 거절할 수 있죠. 거절하면 판결을 받아오지 않는 한 소멸되지 않고요. 괄호 3번의 점유의 상실입니다. 점유의 상실은 유치권에만 나오는 특유한 소멸 사유가 되죠. 소유자가 점유를 잃어버리면 소유권이 상실되어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있죠. 근데 유치권은 무조건 소멸이에요. 대신 1년 안에 되찾아오면 점유물 반환 청구 1년 안에 행사할 수 있잖아요. 되찾아오면 유치권은 계속 인정을 해줍니다. 확인만 하시면 되겠고 다음 페이지에 이번 우리 기출문제 유치권의 소멸 사유가 아닌 것은 답이 눈에 확 들어와요? 아니 뭐 길면 길어서 어렵고 짧으면 짧아서 어렵겠죠. 포기하면 당연히 소멸되겠죠. 점유가 상실 소멸되죠. 유치권의 특유한 소멸 사유고 목적물이 3번에 어떻게 됐어요? 전부 멸실되다. 그 다음에 4번에 채권이 소멸되면 유치권도 소멸되죠. 부종성이니까. 5번 소유자의 목적물 양도. 소유자가 바뀌었다고 유치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저당권부터 다음 주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